오늘 한 5개 정도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은 현재 고금리 유지 및 양적 긴축인데 어떻게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는가?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를 둔 자는 바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닌 꺾이지 않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더 중요한 이유. 미국이 올해 9월 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올해 1월에서 3월 달에는 약간의 상승폭이 있었지만은 5월에 나오는 4월의 물가는 다시 하락할 거다라는 확실한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비트코인이 2021년도에 최고점을 제가 적중을 하였고 2023년도 1월 최저점 가격과 최저점 시기까지도 적중을 했는데, 이번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은 어디까지 보고 어느 시기에 고점을 찍느냐라는 노하우 시크릿 기법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5월달 이후부터는 물가가 2% 후반대까지는 내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4분기부터 1분기까지 짧은 만기채를 이제 발행을 많이 시켰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반등을 쳤었잖아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발행량을 줄일 거라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올해 초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올해 초에 발표를 했거든. 대선을 앞두고 유동성 공급을 줄이면 이제 정치 시장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옐런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동성 공급을 잠깐 좀 줄이면 금융시장이 조금 흥분을 가라앉게 됨으로써 이제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의 둔화세가 보이겠죠. 그러면서 노동시장, 즉 임금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정배열 구간에서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서 가매수 구간이 어딘지에 대해서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고점에 임박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시험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진문부의 코인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시경제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차트 분석보다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도 뭐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찾기 힘드니까 오늘은 저의 채널 고정 상단에 이제 거시경제 1년의 거시경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몇 가지 주제를 정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다시피 구독자분들이 꼭 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도 이렇게 올렸던 내용들을 오늘 소개를 좀 드릴 건데, 이제 저는 매매를 할 때 1년 시나리오를 잡고 매매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돈의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뭐 돈이 이제 부니까 부의 시나리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 즉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단계를 가진 사람을 저는 비로소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정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코인 유튜버들의 일반적인 차트 분석에 대해 많이 지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차트 시향 분석도 해드리고 있지만은 그 외에 거시경제, 저의 인사이트와 거시경제에 반해서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노력으로 저는 2021년도에 최고점 시기까지 이렇게 적중을 했습니다. 10월달 아니면 11월달에 대하락장이 나온다는데 비트코인이 11월달에 대하락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2021년도 최고점 시기와 가격은 아니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 쌍고점을 찍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터져서 실제로 쌍고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로 하기 전에 제 인스타에만 올리다가 이런 것들을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조금 뭔가 이걸 알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쌍고점을 갈 것이다 라고 6월 23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월 23일 날에 실제로 이제 이날에 6월 달부터 7월 달 이 사이에 행보하고 있을 때 저는 쌍고점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최고점 시기와 가격까지도, 이때는 가격까지는 디테일하게 못 맞췄지만 쌍고점을 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격은 못 맞췄거든요. 어쨌든 이 족중가 이제 22년도 이제 비트코인이 1년 동안 하락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최저점 가격 15.5K, 정확하게 15.5K를 최저점에 찍거든요. 옛날 과거 영상을 또 보시면 알다시피 뭐 15.5K 한 톨에 오차범위 없이 가격 예상 적중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인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기다렸던 21.5K나 오버슈팅까지 25.7K 지금 숏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현재 11.9K, 근데 11.9K는 다이렉트로
여기서부터 빠질 수가 없어요. 엄청난 뭐 악재가 터지진 않은 이상 그 중간 단계가 있을 텐데, 그 중간 단계가 15.3K 부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5.3K나 5K 부근, 이 부근을 지금 우리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이때 말씀드렸고, 이때가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 달 정도 되는 시기인데, 마지막 하락이 남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21.5K나 21.7K 부근에서 우리가 숏을 잡고 15.3K나 5K에서 숏을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숏을 익절을 하고 롱을 잡아라 했던 구간이 15.5K입니다. 15.3K에서 15.5K.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뭐 4시간 봉상으로 보면 21.5K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21.5K입니다. 이날에 21.5K를 찍고 FTX 사태가 터지면서 15.5K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꼬리까지 하면 15.5K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15.5K 최저점을 맞춘 것도 맞지만은 15.5K 최저점이 나오기 전에 단기적 고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때는 11.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11.5K 뭐 이 구간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5K에서 다이렉트로 11.5K까지는 빠질 수가 없다. 그 중간 단계인 15.3K에서 15.5K까지 빠졌다가 여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21.5K에서 11.5K까지 빠지려면 엄청난 큰 악재가 터져야 빠지는 건데, 뭐 엄청난 악재가 터지진 않는 이상 15.5K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악재가 터져버리죠. 뭐 실버 게이트, FTX 파산, 바이낸스 소송. 그런데 이렇게 큰 악재가 터지면 저는 11K가 올 거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15.5K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까지만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큰 하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도 행보하고 여기서도 행보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15.5K지만은 달러가 20% 정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13.5K가 온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실제로 9월 19일 날에 2022년도 실제로 13.4K나 15K 오면 일단은 물리더라도 주우려고 했던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일단 주워봤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해서 1년의 하락을 겪으면 보통 바닥이 나온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고점을 갱신한 날짜부터 365일이 지나면 하락이 끝난다. 하락이 끝나고 1년이 지나고 바닥을 90일 동안 다지면 여기는 매직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11일 날이 대하락장이 나오는 날이라고 하면서 9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11월 9일 날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큰 하락이, 마지막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몇 개월 동안 20K에서 25K, 뭐 27K에서 행보를 하고 있을 때 거의 이 구간 6월 달부터 5개월 동안 행보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하락이 겪어야 바닥이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364일, 365일이 되었을 때 딱 때마침 비트코인이 15.5K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로 내가 원했던 가격도 왔고 그 시기도 왔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찌 보면 인생의 저점 자리가 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끝났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이 끝난 시점이 이 역별이 완성이 되는 시기, 이평선이 역별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1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변곡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하락이 멈추는 단계는 11월 11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변곡이 되는 1년 동안 하락했던 이 하락 구간에서 이제 이 하락이 멈추고 이제 추세적 반등이 일어나는 시기가 1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역별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 프랙탈을 2015년도 프랙탈을 보고 제가 맞췄거든요. 이게 2015년도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최저점을 맞췄냐면, 이 전부터 제가 이제 하락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별이 완성이 된 시기에는 이렇게
추세적 반등이 일어나는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구간 이후부터는 쭉 우상향을 하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2015년도는 이제 2016년도에 반감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트적으로도 비슷하긴 하지만은 역별이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상승의 변곡점이 나온다. 이 구간도 비슷하지만은 2015년도는 다음 해인 2016년도는 반감기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1월 1일 날이 역별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반감기가 있는 점과 2015년도에 역별이 완성이 되고 다음 연도에 반감기가 있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FT 사태랑 매우 흡사하거든요. 마지막 하락이 나오죠. 큰 하락이.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랑 똑같은 프랙탈로 봤습니다. 근데 가격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구간도 15.3K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본 이유가 2015년도 프랙탈 가격처럼 똑같이 하락을 할 것이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152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달라도 숫자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랙탈로 간다. 그래서 이 프랙탈이랑 똑같이 가거든요. 31K를 못 뚫었을 때 박스권, 그리고 박스권을 뚫고 난 다음에 이런 구간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더 신뢰가 될 수 있는 유튜버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새로 보신 분들, 구독자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떠한 브리핑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봤고, 그래서 이때 역배열이 완성이 되는 시기에 제 핸드폰에 메모를 한 건데 2023년도 1월 1일 이제 역배열이 완성이 됐을 때 가격을 보지 말고 시기를 봐라. 역배열이 완성이 되는 시기를 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때 포인트 멘트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둔 게 기억이 나는군요. 이제 차트 분석은 어느 정도 자기만의 기법만 있으면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 노력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분석이 맞든 아니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는 뭐 차트 분석이죠. 여러분들도 다 차트 분석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적중률을 높이려면 거시경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인 유튜버들이 전부 다 차트 시향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이유가 거시경제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트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자면 111선을 지지를 해주면 상승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 지지 라인이 깨지진 않을 거다라는 분석은 결국 미래 분석이 미래 방향이 긍정적이면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 저는 차트 분석과 미래 방향이 거시경제가 일치한다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반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분석하니 여러분들에게 뭐 자신있게 목소리로 이제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고점입니다 라고 자신있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러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고, 실제로 그 신뢰를 들여서 여러분들도 신뢰가 되어서 실행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하루하루 알아봐 주신 분들이 이제 어느덧 7,000명이라는 구독자가 완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부분도 겹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여러 개의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피로감이 드실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 하나로 종합적이게 정리를 드릴 거고 추가적이게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시경제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번 영상 하나만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올 한 해 거시경제 정리는 다 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1년 돈의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시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상승파동 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있는 거는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5파동이 있고 상승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락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파동이 나왔을 때 A파가 나오죠. A파 하락이 나오고 B파의 상승이 나오고, 여기가 중요한데 이 A파의 이 하락분보다 C파의 하락이 커지면 A파의 이 하락 저점인 레벨을 C파동이 이거를 이탈할 경우엔 이 한 사이클이 그냥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이 C파가 하락이 되면 시작됐던 레벨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왜 보여주냐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하락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어디가 하락 A 파동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어 파동은 뭐 결과론적이다. 결과가 나와야 아는 내용이죠. 아, 그때서야 A 파동 여기였고 B 파동 여기였고 C 파를 이만큼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만큼이나 상승을 되었구나. 이미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지나간 차트를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기준이 있죠. 일봉상으로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이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111선 레벨이 저는 하락 A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락 A파로 보고 있고 이 하락 A파의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락 C파가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지지해주고 있고 그 기준을 111선이 처음에는 여기서 하락 A 파동의 지지 라인이 딱 되거든요. 111선 레벨이. 그러면서 지지 라인이 되면서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 마지막 10파 하락의 3개의 파동 중에 마지막 파동이 111선 위에서 딱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11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락 10파에 또 지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락 A파, 뭐 상승 B파, 그 다음에 마지막 C파까지 마무리가 돼버리면 이게 전체 파동으로 1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시피 여기서도 다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 여기서 지지를 해주니까 1파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파가 되는 거고 이게 2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일 힘이 센 3파동이 남았다. 그래서 그 3파동에서는 111선이 왔을 때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이 왜 추가적 상승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나온다.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거시경제를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11선을 지켜주는 이유와 그리고 지켜주고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유동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 5개 정도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미국은 현재 고금리 유지 및 양적 긴축인데 어떻게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를 둔 자는 바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닌 꺾이지 않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더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미국이 올해 9월 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 그리고 네 번째,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올해 1월에서 3월 달에는 약간의 상승폭이 있었지만은 5월에 나오는 4월의 물가는 다시 하락할 거다라는 확실한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다섯 번째는 비트코인이 2021년도에 최고점을 제가 적중을 하였고 2023년도 1월 최저점 가격과 최저점 시기까지도 적중을 했는데 이번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은 어디까지 보고 어느 시기에 고점을 찍느냐라는 노하우 시크릿 기법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현재 고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양적 긴축,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정책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어떻게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는가?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돈을 풀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연준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왜냐하면 2021년도 팬데믹 사태 때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준만이 돈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미국 정부도 돈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량을 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단기 국채 발행을 좀 늘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만 돈을 맡기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현재 물가가 높죠. 5.5%죠. 근데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제 기축 통화인 미국의 달러가 5.5%나 준대. 이게 엄청난 호재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달러만 맡기면 달러의 기축 통화가 5.5% 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미국 달러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투자 시스템이 있는데 어쨌든 그 5.5%나 준대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러면 난 단기적으로 맡게 되나 장기적으로 맡게 되나 사람들이 생각할 거잖아요. 물론 원래 통상적인 로직 같은 경우 우리가 장기적으로 돈을 맡기면 더 이자를 원래 많이 주잖아요. 단기는 뭐 적게 주고 짧게 맡기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부는 국채의 발행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조절할 수 있고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미국 재무부 옐런 장관이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시키니까 단기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가 되거든요. 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시키니까 많아진 거는 싸지죠. 그래서 가격은 싸질 거 아니에요. 대신에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기초통화인 달러를 단기적으로 맡기면 이거 5.5% 이걸 그대로 주네? 땡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이 시장에 흡수를 시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그럼 미국 정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면서 장기 수익률은 내려가거든요. 단기 수익률은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로 갑니다. 장단기 이 역전차가 났을 때는 금융시장은 바닥이었다라는 이 공식적인 교과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2019년도 때 최저점 400만 원일 때도 장기 국채가 2년물과 단기 국채 3개월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됐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이 파란 색깔이 단기 국채입니다. 이 캔들이 장기 국채거든요. 원래 통상적인 로직은 당연하게 장기가 더 이자를 더 많이 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단기 국채가 많아졌을 때, 즉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비트코인이 최저점이었다. 이 시그널을 시장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맡기면서 단기적으로 맡겨가지고 그거를 담보로 내가 담보로 돈을 대출을 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를 대출을 받으면 뭐 50%를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초단기 국채를 대출을 받으면 이 만기가 이제 두레이션이 짧잖아요. 뭐 1개월짜리 뭐 3개월짜리 이게 만기가 빠르잖아요. 만기가 빠르면 내가 이 단기적으로 맡긴 담보의 돈을 100%로 이 돈을 빌려주거든요. 왜냐면 만기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 이자도 먹고 이 100% 대출도 하면서 이 금융시장을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 시장에게는 그런 시그널을 줬지만은 물론 대선도 있기 때문에 증시를 올려야 되는 명분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부채가 높거든요. 부채 한도가 거의 다 달았습니다. 이미 다 달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특별하게 지금 시기를 가지면서 부채 한도를 높여야 되는지 조율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과. 근데 이 시기 동안에 특별하게 좀 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도 똑같이 여러분들 단기 국채를 사서 단기 국채 수익률을 사서 단기로 돈을 맡겨가지고 그 수익률을 보고 그 담보로 나오는 돈을 미국 정부 이자를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려막기. 그런 식으로 미국 정부도 이자 부담도 단기적으로는 좀 이게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도 대선을 대비해서 하락의 시그널도 주면서 이렇게 2022년도 11월 달부터 데드크로스가 나거든요. 이때가 이제 왼쪽은 19년도 차트고 오른쪽 차트가 2022년도 11월 달에 2년물 국채 수익률과 3개월 국채 수익률이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2022년도 11월 달이 FTX 사태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15.5K를 가격이 되어 있을 때, 이때가 당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는 비트코인 최저점 가격이다라고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역별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는 근거도 하나가 있었지만은 근거를 저는 많이 찾았어요. 이 틀리면 안 될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거를 계속 찾아든 와중에 이 내용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역전차가 났을 때 시장에게 저점의 시그널과 유동성 공급도 시켰다.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쭉 상승을 하였고, 나스닥도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바닥을 찍었을 때가 22년도 11월 달이 요 날입니다. 요 날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바닥이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는 와중에 증시는 올랐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오면 꼭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꼭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시장이 올랐는지만 알면 언제 하락이 될지에서도 파악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죠. 어쨌든 그 내용은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볼 날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미국은 현재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양적 긴축 정책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유동성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처럼 유동성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옐런 재무부 장관이 2023년도 연말부터 2024년도 1분기까지 단기 국채 발행을 많이 발행을 시켜가지고 단기 국채 수익률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2024년 이제 2분기에 4월달이죠. 4월달부터는 단기 국채 발행을 2월달에 줄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이걸 보시면 여기 이제 4월달입니다. 4월달에 이제 2,450억 달러를 줄이겠다. 그래서 원래는 4,420억 달러였는데 이제 2분기에서는 4월달부터는 2,450억 달러 단기물을 좀 줄이겠다. 왜 줄이냐면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야, 너 그렇게 우리 미국 재정을 그렇게 동네 가게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예, 그러면 2분기부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50억 달러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4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좀 조정 장세를 맞고 있는 게 이 유동성 공급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와 기대감과 후퇴가 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밑에 게 이제 단기 국채 발행량이고 이 중간이 447이거든요. 이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중장기 국채물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는 늘렸죠. 이렇게 하면서 TBAC의 자신감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가 되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 현상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전망을 완전히 산상조각 내버리고 탄탄한 수요 기반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니까 올해 이제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유동성 공급도 줄이고 이제 금리 인하도 이제 안 하겠구나. 그래서 기대감이 후퇴가 되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와 JP모건 등 이제 월가 세력들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 주변 사람들이 단기 국채 발행이 너무 많다. 너 좀 줄여라. 근데 대선을 앞두고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공화당 사람들 말을 들었을까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유동성을 줄어버리게 되면 그 고민한 끝에 어떤 답이 나오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완화돼 버리고 중장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시켜 버리면 단기 국채 발행량을 줄이고 중장기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첫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죽여줄 수가 있어. 근데 이 금리 인하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거든요. 왜냐면 뭐 인플레이션 뭐 지금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뭐 3월 달에 하겠지. 뭐 6월 달에 하겠지. 올해 안에는 하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올해 초에 4월달 2분기부터 줄이겠다라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또 오르면 안 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시장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예상치를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인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수요가 많아지고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뭐 이러면서 자산 시장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이 되니까 미국의 세금 내는 시기이기도 하고 딱 때마침 또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시기 절반으로 줄여버리니까 비트코인이 3월 11일 날에 이제 1억을 찍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려왔던 이유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동성을 줄여버리게 되면 금융시장이 살짝 둔화세를 보이면 미국의 수요, 뭐 여러 가지 수요가 있죠. 뭐 물건을 살거나 이런 것들 수요가 죽어버립니다. 수요가 줄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면 미국의 기업들이 임금이 죽어버려요. 네. 임금이 죽어버려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뭐 실업률도 지금 현재 3.9%로 나왔거든요. 이게 연준에서 실업률이 4% 나오면 금리 인하할게 라고 했고 0.1% 코앞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대에 잡히면 금리 인하할게. 이제 인플레이션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내용은 좀 뒤에 얘기를 드릴 건데 어쨌든 수요가 줄어드니까 임금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이 둔화세가 지금 나오고 물가도 잡히게 되는. 그래서 시장을 죽이면 살짝 죽여버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약간 둔화를 시키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둔화세가 보일 거다 라는 점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작년에도 계속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는 건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물가가 잡힐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유동성을 줄이니까 실제로 이제 고용도 지금 약화로 되면서 비트코인도 이제 지난주에 상승을 했고 이제 5월 9일 날에 이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예상치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이 지금 아까 3.9%라고 했죠. 3.9%는 이제 4%대가 되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조건은 첫 번째는 실업률이 4% 되었을 때 그리고 물가가 2% 되었을 때 금리 인하를 한다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맞아 떨어졌고 저는 올해 이제 5월달 이후부터는 물가가 2% 후반대까지는 내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이나 올해 초에 저는 5월 하반기부터 잡힐 거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4분기부터 1분기까지 이제 짧은 만기채를 이제 발행을 많이 시켰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반등을 쳤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폭등을 했잖아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발행량을 줄일 거라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올해 초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올해 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유동성 공급을 줄이면 이제 증시시장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옐런 재무부 장관이 아무런 계획 없이 줄인다라고 발표를 하였을까요? 옐런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동성 공급을 잠깐 좀 줄이면 금융시장이 조금 흥분을 가라앉게 됨으로써 이제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의 둔화세가 보이겠죠. 그러면서 노동시장 즉 임금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임금이 잡히며 인플레이션이 잡히냐면 원자재 가격 안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원자재 가격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실업률도 지금 3.9%로 올라왔고 지난주 고용 발표 때도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3.9%로 나와서 비트코인이 잠시 상승을 했고 5월 9일 날에 나온 이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예상치가 상회를 해버렸어요.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이런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딱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시점부터 그냥 기가 막히게 나왔죠. 이게 옐런 재무부 장관이 너네들 줄이라고 하면 줄일게 하지만은 다 뒤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게 물가를 얘네들이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그걸 유동성으로 시장을 죽여 놓으면 물가는 잡히게 되거든요. 왜냐면 수요를 죽여버리면 인플레이션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5월 달부터는 미국의 CPI가 좀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네 번째 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두 번째 내용과 네 번째 주제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려봤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단기채 발행으로 금융시장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돈을 풀 수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준이죠. 연준이 돈을 풀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이렇게 뒤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게 도와주면 연준은 돈을 풀 수가 있거든요. 뭐 나중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긴축 통화 정책을 그만둬야 여러분들 완화 정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할 거잖아요. 유동성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데 이걸 중단을 시키지도 않고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다? 긴축도 하고 완화도 하고 뭐 주면 뺏어가고 주면 뺏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는 실제로 6월 달에 이것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단 6월 달에 QT 속도 조절,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좀 걷어들이고 있는 거를 좀 줄여볼게. 그게 이제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을 한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달에 이미 지금 시사를 했지만은 유튜브 쇼츠 내용에서도 있는데 긴축이 속도 조절이나 중단이 되어야 인하를 한다고 했잖아요. 금리 인하. 예. 이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디서 배웠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터지고 난 다음에 양적 완화를 했었잖아요. 이때는. 근데 21년도 9월 달에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전에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요 날이거든요. 9월 달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 눈치를 못 챈 거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뭐 테이퍼링? 그런 거 몰라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테이퍼링을 한대요. 테이퍼링은 이제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돈을 푸는 거를 21년도 9월 달에 우리 테이퍼링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돈을 푸는 걸 줄인다는 얘기는 21년도에는 양적 완화를 줄인다고 하잖아요. 돈을 푸는 거를 조금만 줄일게. 이제 만약에 10억을 풀었더라면 5억만 풀게. 이게 테이퍼링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만 이때만 알았어도 고점이 어딘지도 제가 맞춘 이유 중에도 한 가지입니다. 저 때 잘 배워놓으면 지금은 반대죠. 그래서 이때는 고점이었지만은 지금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죠. 반대로 돈을 걷어들이고 있죠. 저 때는 돈을 풀었지만은 풀어둔 거를 거두고 있죠. 근데 이거를 속도 조절, 테이퍼링이라고 또 시사를 합니다. 그 긴축을 줄인다라고 시사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긴축을 언제 하냐면 6월 달부터 속도 조절이 들어갑니다. 그 6월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가 온다라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21년도에 그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을 이때는 위기에 대한 감지겠지만 지금은 기회에 대한 감지입니다. 제가 111선이 터치가 되었을 때 기회라고 했죠. 이 깨지지만 않으면. 근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111선이 깨질지 안 깨질지에 대해서는 미래 방향이, 미래 분석이, 비트코인이 미래 정책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형태면 올라가겠고 긴축적인 형태면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 이미 파월이 긴축 속도 조절을 줄일게라고 얘기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전문 IB들이나 좀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미 저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엄청 크게 했죠. 우리나라 뭐 대기업에 맞먹는 몇 개를 인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자사주 매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그널을 줬다. 그래서 자사주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대주주가 자사주를 팔 때는 고점입니다. 실제로 21년도 11월 달에도 뭐 이더리움 재단이나 테슬라나 카카오나 좀 여름 찾아보시면 이때 대주주가 자사주를 엄청 많이 팔거든요. 10월 달, 11월 달에. 그런데 2022년도 5월 달에 비트코인이 여기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에서 뭘 했냐면 바이백 블랙아웃을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주주가 자사주 바이백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대주주가 자사주를 못 사게. 근데 이게 5월 2일부터 이걸 풀어요. 그러면 대주주가 자사주를 살 때가 바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뭐 애플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이 2018년도 맞먹게 지금 자사주 매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급증하고 있고, 지금 골드만삭스는 S&P 500 자사주 매입 실행은 내년에는 1조 8천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고, 2024년도에 지금 올해죠.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9,3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앞전에 말씀드린 유동성에 대한 게 3, 4분기 때서는 또 한 번 옐런 재무장관이 다시 한 번 더 풀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저의 이제 시나리오는 이거를 예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23년도 4분기부터 24년도 1분기까지 정부와 연준의 공조가 시작이 됐다. 이제 10월 대규모 단기채 발행 계획에 금융시장이 발작됐다고 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또 재무부가 만기별 발행 조절을 시사를 했고, TGA 방출 플러스 12월 파월에 예상치 못한 슈퍼 비둘기 스탠스 변화, 12월 달에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이 막 놀래요. 와, 금리 인하 하면서 이제 내년에 뭐 금리 인하 7번을 예상했다가 3월이 되니까 3번을 예상했다가 지금 4월 5월이 되니까 2번을 예상하고, 지금 또 지나가니까 1번이라 하고, 점점 이게 시장과 연준의 괴리가 맞춰지고 있는, 이건 진짜 긍정적인 겁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생각하고, 이제 재무부와 연준 이 두 기관의 유동성 안정화 공조는 금융 여건을 완화시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이유, 지금 이게 이제 2분기죠. 지금에 대한 내용은 높이 뛰기 위한 의도적 숨 고르기,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고대로 2분기 이제 단기채 순 발행 감소, 그래서 세금 납부 겹치며 타이트해진 유동성, 그래서 전반적 유동성 긴축 속 경제, 산업 지표 둔화 부각될 것. 아까 보여드린 내용. 그래서 이에 연준은 양쪽 긴축 테이퍼링과 재무부 바이백 계획 나오며 우려를 축소를 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 당장 빠질 수 없는 우려를 좀 축소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늘 금방 정리해드린 내용이고, 자, 3분기부터는 또 한 번의 공조.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의 재선이 있죠. 재선 기간이고 대선 기간이죠. 바이든은 재선을 위해 경기 부양, 물가 안정을 모두 잡으려 할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물가 안정은 이렇게, 아까 옐런 재무부 장관이 뒤에서 그런 수를 쓰고 있다고 했죠.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부양을 하거든요. 이게 피봇을 주려면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5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잡힐 것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유동성을 2분기 때 잠깐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잡으려 할 것, 이제 단기채 순 발행 확대가 전환이 예정이며 3분기 때, 이건 제 예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채 순 발행 확대 전환이 예정이며 공급망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위한 민간 투자 유도 예상. 그래서 기업 투자 이연되어 온 만큼 하반기 발행 사이클 7월부터 9월 감안해 금융 여건 완화 전망. 그래서 이런 작년 23년도 연말부터 1월 달에 올렸던 유동성 자금들이 3분기부터는 7월부터 9월에는 엄청난 큰 폭등장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 5월 어느 순간부터는 오를 건데, 이게 전 5월 15일 미국의 CPI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둔화 조짐이 보였을 때 저는 크게 그때가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감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냐면 4분기에 저는 변하지 않을 단 하나, 뭐냐면 유동성 부양입니다. 대선과 무관하게 10년간 의무지출 집행계획 이미 확정, 계속 유동성 부양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이미 10년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부양은 계속 진행이 된다 라는 점, 이게 전체적인 1년의 시나리오를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짧게 정리를 해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조금 풀이해서도 말씀드리고 압축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동성 전개 시나리오를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양적 긴축이 중단되는 시그널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거는 이미 6월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예전 쇼츠 영상에서 남아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 기준금리가 5.5%죠. 미국 PC 물가가 미국 기준금리 대비해서 2%에서 3% 차이가 났을 때 미국이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을 시작을 한다. 테이퍼링을 한다. 그 말은 뭐라고 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했죠. 실제로 이제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뭐 이미 지난 내용이라서, 이건 예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월 달에 시사를 한다 해서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 연준은 1월 달에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논의가 들어갔다.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가 들어갔다. 그래서 3월 달에 본격적인 디테일하게 좀 논의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월 달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3월 달에는 이제 한다 했는데, 4월 달에도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월 달에 속도 조절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래도 뭐 5.5%에 대비해서 2, 3%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하는 것도 맞지만은 6월 달에 속도 조절을 한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자기도 잡힐 거다라는 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왜 잡힐 거다라는 내용을 연준 파월 의장이 물가가 잡힐 거라는 건 이미 자기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물가가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줄이면서 둔화를 만들고 물가를 잡힌다. 그러니까 그 둔화를 만드는 키는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뭐 가만히 있는다고 뭐 이게 됩니까? 그렇게 한번 좀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파월도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4월 미 CPI 우려할 필요가 없다. 확신 나오는 이유는 임재균 KB증권연구원이 보고서에서 말씀한 내용인데, 4월 CPI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시장 금리의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뭐 두 번째로는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더라도 뭐 이번에 말씀드린 건뭐 9월까지는 뭐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뭐 축소되기는 이르다. 데이터들이 많이 남았다. 9월까지 회의가 총 5번의 CPI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중 뭐 세 차례나 물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도 시장이 9월 인하 전망 유정할 것이 뭐 이 중에 한번 뭐 금리 내려오면 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4월 중 둔화한 임금 상승률에서도 보이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금 상승률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게 뭐냐고,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도 있다시피 미국 기업의 임금과 가격 인상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고 진단을 했고, 이미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안에 임금이 포함된 그 원자재 가격은 둔화가 되었다라고, 완화가 됐다고 진단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 가격과 이제 주거비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 모습이라면서 주택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실차를 고려하면 물가 내 주거 부분도 더디지만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는 주택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주거 비용은 올라가고 있다. 왜냐면 CPI에 여러분들 36%, 정확하게 36%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로 얘기하는데 그냥 40%에 대해 차지하는 게 주거 비용이거든요. 주거 비용. 근데 집값은 내려가고 있는데 주거 비용이 올라가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거 비용은 여러분들 후반영합니다. 나중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CPI 사이트가 있거든요. 투루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투루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주거비에 대한 내용을 후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글에다가 이 투루 인플레이션을 치면 이 앞에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 연준에서 측정하는 CPI 데이터랑 다르거든. 이 말 그대로 투루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후반영하는 건 빼버려. 그냥 지금 현재 진짜 정확한 인플레이션을 발표하는 사이트인데, 지금 이 사이트가 옛날에 캡처한 거지만은 제가 이게 물가가 4%대거든요.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제가 6%대, 제 과거 영상을 제가 찾기 힘들어 6%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미국 CPI 물가 때문에 여러분들 공포에 느끼지 마라. 물가는 3%대까지는 잡히게 돼 있다. 이게 오차 범위가 0.3 정도 나거든요. 0.34가 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때 물가가 2.6인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2%대 후반대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지금 후반영하는 주거 비용을 선반영으로 치면 미국 주택 가격 하락한 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 지금 미국의 물가 CPI는 여러분들 지금 2%대 후반대까지 잡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
네 번째 주제였던 이제 하반기부터 물가가 이제 잡힐 거다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올해 9월 전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뭐 23년도 3월 31일 날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은 이 메모도 예전에 한 건데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좀 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제가 올해 9월 전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는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바닥이었고 그때 이제 막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도 22년도 12월 29일 날에 제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내용인데 한 번 더 답안지 유출 미국채 2년과 3개월이 역전된 시점이 마지막 미국 금리 인상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마지막 금리 인상 아니었죠.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죠. 그런데 항상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왜 저렇게 말했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다는 얘기는 24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밧줄이 있으면 3개월짜리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통화 전체 연준의 입에 엄청 이게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짜리나 10년짜리나 30년짜리 국채는 움직이지 않는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짧은 단기 만기만 산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어차피 내려갈 건데 단기만 사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어차피 금리 인하가 할 거니까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도 한번 아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알게 된 거죠. 이때는 22년도 말에는 근데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미국 연준이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개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버리지. 이미 기관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눈치를 채고 사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들리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22년도 말에 올려둔 내용이거든요. 이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22년도 말에.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데 연준도 몰랐을까요? 그죠? 그래서 딱 1년 되니까 1년 뒤에 이제 23년도 1년 되니까 연말에 이제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연준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호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리고 싶고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는 이제 경기 침체를 뜻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바로 되었을 때 바로 경기 침체가 안 옵니다. 보통 1년 6개월에서 22개월이 걸립니다. 이제 1년 6개월 걸리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뉴스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미 커브 활용한 새로운 경기 침체 전망 6월부터 경기 침체 전망을 한다. 이게 커브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 역전차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커브를 활용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추산할 때 오늘 6월부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제기가 되었다. 이제 3월달 뉴스 내용입니다. 근데 6월달에 참 신기하게 연준에서 속도 조절을 시사를 하죠. 금리 인하를 먼저 하는 것보다 속도 조절하는 것도 인하에 대한 효과거든요. 보험적 인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얘네들도 좀 둔화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6월달에 시사를 한 거고 커브를 이용해서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에 대한 전망이 되게 6월부터 시작. 왜냐하면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수익률 격차를 활용해 12개월 동안 이게 유지가 되면 6월부터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2년과 3개월을 보잖아요. 그게 올해 9월이거든요.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22년도 11월 달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는데 22개월도 있습니다. 1년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역전이 1년 6개월 동안 유지가 되면 경기 불황이 발생됐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22개월짜리를 장기를 2년으로 보고 단기를 3개월로 보거든요. 더 타이트하게 보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때마침 사람들이 9월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맞먹는 시기인 게 저도 조금 신기합니다. 9월에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 제가 쓰는
2년물 국채와 3개월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22년도 11월 달이었으니까 22개월이 지나면 그게 올해 9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경기 침체가 나온다, 둔화에 나온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그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무조건 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23년도 3월 8일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 한참 금리를 올릴 때 이제는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하느냐라는 포커스보다는 금리 인상 이후에 고점에서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 차례다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금리 인상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때부터 계속 그냥 뭐 이후로부터 계속 올랐어요. 그죠? 3월 8일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23년도 3월 8일 이후부터 그냥 올렸다가 한 두세 번 더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딱 동결되기 직전에 0.25%더 올리기 직전에 제가 이제는 고점이 다 왔으니까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하느냐는 것보다 얼만큼 금리를 고점에 동결을 하고 내리는지, 보통 이제 23년도 이제 3월 8일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최소 2개월에서 15개월. 그럼 지금은 몇 개월 정도 동결을 했냐? 8개월째입니다. 그래서 9월 달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2개월. 그죠? 그렇게 되면 9월 달이 최고 맥스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에서도 보면 최대 2개월에서 15개월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 15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난다. 이게 71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 저는 이 15년도 이후는 깰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국 때문에 좀 특별한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거고, 일단 15개월이 최대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냥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코앞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이미 미국이 양적 긴축 속도 조절 테이퍼링 시사를 한 게 그거부터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근거가 많죠. 그래서 확신이 될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 전에 캐나다가 G7 최초로 먼저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캐나다가 먼저 금리 동결을 하면 미국은 그 뒤에 동결합니다.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도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캐나다 경제가 미국과 고도로 통합되어 있어 미국의 통화 정책에 선반영하는 나라로 볼 수 있다고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한다. 제가 말씀드린 미국 QT 테이퍼링이 6월 달에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캐나다가 이제 6월 달에 미국이 QT를 이제 테이퍼링을 할 때 이제 캐나다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한답니다. 얘네들은 5월 달에 FOMC가 없거든요. 6월 제가 알기로는 10 며칠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먼저 통화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FOMC가 있거든요. 그 순서도 캐나다가 먼저입니다. 이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제 캐나다가 동결을 하자마자 미국도 이제 동결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통화 정책이 선반영하는 나라다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전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리 뭐 인상한다, 뭐 올해 안에 금리 없다라는 내용은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장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잖아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변동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뉴스에 많이 휘둘려요. 근데 딱 뚝심 있게 이런 매크로 경제를 딱 찾아보면 뭐가 정답인지 알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주제죠. 뭐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제 구독자 분들 중에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뭐 적중한 것들만 많이 보셨을 건데, 지금 저의 이제 노하우 시크릿 기법을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일단 신고점은 찍는데 어디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 더 얘기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적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얘기할 거는 적중할 것들을 할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을 보는지 여러분들도 쉽게, 이건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으면 알만한 그런 것들이니까 너무 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어렵진 않지만은 아주 그래도 좀 깊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얘기해 드린 내용인데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제가 쓰고 있는 이평선,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는 뭐 111선, 224일선, 448일선, 896일선이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은 5일선, 21선, 61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보냐면 111선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111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주황 색깔 이평선입니다.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게 6개월 선이거든요. 6개월 동안 홀딩하고 있는 개미들의 평단가입니다. 지금 시간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봉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그래서 이 6개월 선이 이탈이 되면 고점이다. 그런데 이게 또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뭐 111선이 이탈이 되면, 이렇게 여기서는 이탈이 되었잖아요. 고점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어떤 상황일 때 고점이냐면 정별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111선이 깨지면 고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도 중요하고 이 구간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탈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플러스, 지금 오늘 앞에 말씀드린 내용, 이탈되지 않을 거다라는 여러분들의 근거를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간이 이탈이 안 될 텐데 나중에 좀 감매수가 강해지고 비트코인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큰 호재가 나오면 이탈되는 경우가 나올 거잖아요. 언제처럼? 21년도 111선 이탈처럼 111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1년 동안의 하락을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111선이 이탈이 되면 하락이 나온다. 제가 이 111선이 이탈이 되면 하락한다라는 이 기법조차도 모를 때도 2018년도에 저도 이 완전 여러분들 좀 코리니 시절 때도 111선이 이탈되니까 하락이 나온다. 18년도 말고도 자, 더 예전으로 가보자면 2014년도 이때는 왜 안 치냐면 896일선이 이제 막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보면 정별이 완성이 안 된 구간, 정별이 완성되는 구간은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여기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가 차트가 맞아 떨어집니다. 제 기법이 2013년도부터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111선이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락이 나온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제가 기법을 몰랐을 때부터 쭉 나왔습니다. 뭐 2017년도 하락. 그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111선이 이탈이 되면 하락이 나온다는 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유튜브 구독자라면 너무나도 많이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냐? 아닙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저의 시크릿, 기법, 이거는 제가 한 달 전, 한 2주 전에 제가 알아낸 기법이긴 한데, 저희 이제 단톡방에서는 제가 한번 이렇게 좀 흘러가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정 댓글 안에 저희 단톡방도 있으니까, 텔레그램이나 그걸 하셔서 좀 유튜브보다 좀 빠른 정보를 얻어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사이클을 어디까지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법, 노하우, 시크릿 기법을 공개할 건데, 어떤 거냐면 기준은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48일선을 뚫어줬을 때, 여기죠. 역별이 완성이 되고 뚫어줬죠. 이 기준에 448일선의 가격을 봅니다. 평균의 가격을 봅니다. 이때 보면, 이쪽에 보시면 평균의 가격이 27,000달러죠. 그래서 27,000달러에서 곱하기 2를 합니다. 이하면 뭐죠? 수학 시간이 돼버렸네요. 54가 되죠.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1792일선을 플러스합니다. 이게 이제 8년선입니다. 이 8년선이 1792일선이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1792일선이 정별로 완성이 돼 가면서 이 54,000불이 왔을 때, 1792일선이 54,000불이 왔을 때 고점에 임박했다라는, 임박이 포인트입니다. 임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이 저점인 이유도 나옵니다. 지금 1792일선이 28,000불이죠. 이게 52,000불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직 상승이 시작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448일선 평균의 값을 왜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냐라면, 이 정별이 완성이 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역별이 완성이 되면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별이 완성이 되면 상승 추세가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역별에서만 역별이 완성이 되면 하락 추세 끝난 거지, 정별이 완성이 되면 상승 추세 끝나는 게 아니고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는 레벨입니다. 이제 막 상승 추세를 돌입했다. 즉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엘리엇 파동 1파가 나오는 대시세가 나오는 구간이다. 그 대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정별이 되면 쭉쭉쭉 상승한다 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가매수라고 평균가를 짓느냐. 그래서 이 448일선 역별 구간에서 곱하기 2를 하면 이 정별 구간에서도 가매수 구간이 어딘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지표를 보고 있는 RSI 보듯이 그런 정별 구간에서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서 가매수 구간이 어딘지에 대해서 지표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게 진짜로 고점에 임박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896일선을 제외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이때는 19년도 차트입니다. 19년도 차트에 역별이 448일선 890 제외하고 이때 이제 역별이 완성이 됐죠.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448일선이 이때가 레벨이 61,000달러죠. 61,000달러. 61,000달러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00달러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약 12,200불이 나오죠. 그러면 1791선이 12,200달러에 부근했을 때 고점에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1791선 이 초록 색깔입니다. 이 쭉 올라가도 지금은 3,000달러, 4,000달러 올라갑니다. 6,000달러, 뭐 9,000달러까지 갑니다. 이때도 떨어졌는데도 고점이 아니란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12,200달러 되는 순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죠. 그래서 고점에 임박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1선이 이탈이 되면 진짜 고점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고점일 수도 있고 여기서도 고점일 수도 있고 여기 고점 아무도 모르잖아. 이 전체 파동을 다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이때 파동으로부터 이 파동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발라먹을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고점에 임박했고 111선 시켜주니까 한 파동 더 기다리 되고 이 파동에서 깨지면 우리가 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존버를 하다 보면 이게 막 사람이 욕심도 생기고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딱 이런 지표가 딱 보이면 이제 집중해야 되는 시간, 오늘은 밤을 새야 되겠구나. 이때까지는 평온하게 존버를 해왔다면 지금 며칠, 일주일, 한 달간은 좀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솔직하게 이때 부근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터져서 쌍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종고점, 쌍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족중시켰던 21년도 최고점을 맞췄던 시기였죠. 그렇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때 알트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이때 21년도 7월 21일 날에 리플을 0.53달러로 롱을 탑니다. 10배를 1억 정도 타는데, 제가 이날에 8월 21일 날에 리플 가격이 제가 0.5달러에 샀다 했잖아요. 1.32달러로 됩니다. 1.32달러로 오거든요. 이 반등, 여기서 1.32달러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요 날이 고점이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비트코인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1.32달러보다 리플이 더 갔겠네? 아닙니다. 이때는 리플이 1.32달러까지 하락했다가 1.32달러가 최고점이거든요. 최고점 찍다가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1.32달러, 2.3달러 부근까지 거의 쌍고점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알트를 매매를 많이 하시고 존버를 많이 하실 거니까 아주 유용한 기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때는 리플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했지만은 신고점 갱신을 못했다. 여기가 고점이었다는 시그널은 그 기법으로 통해서도 확실히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비트코인 최저점 시기와 최저점 가격까지 정확하게 맞췄던 구간이 어느 구간은 프랙탈을 보고 맞췄다고 했죠? 2015년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896일선을 제외하고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2022년도, 23년도 최저점을 찍고 변곡을 찍었을 때가 정확하게 똑같이 프랙탈 구간은 2015년도 프랙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152달러를 찍고 반등을 쳤던 것처럼, FTS가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15,500달러를 찍고 반등을 쳤던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똑같고, 이때는 2015년도는 어떤 날이냐면 다음 해가 반감기가 있는 날입니다. 16년도가 반감기가 있는 날이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최저점을 찍었던 시기 2023년도 1월 1일 변곡이 기준으로 다음 해가 2024년도라는 반감기 이슈도 프랙탈도 똑같다.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똑같고 프랙탈점에서 똑같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 기법에서는 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미래의 방향입니다. 미래의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러면 가격은 다르겠지만은 150달러와 15,000달러의 차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448일선을 뚫었을 때 레벨이 여기가 정확하게 300달러 부근이 됩니다. 300달러 여기서 곱하기 600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1792일선이 이때부터 생기거든요. 그러면 1792달러가 600달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라가죠. 여기 300달러, 400달러 됩니다. 여기 보시면 400달러, 500달러, 600달러가 되죠. 여기가 600달러입니다. 600달러가 왔을 때 이때가 고점에 임박했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 이후에 111선까지 터치가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도 이게 111선이 지지를 해줬으니까 이 이후에 이제 600달러를 찍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켜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구나.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 얘기지. 이걸 빼고 여기서 본다면 우리가 111선만 정별이 완성되게 이탈되지 않으면 상승 추세가 더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법에 플러스해서 111선? 오케이. 지지를 정확하게 해주죠. 이게 아무 이평선이나 맞는 게 아닙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평선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 워낙 진짜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111선 지지해주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진짜 좀 위험하구나. 왜냐면 지금 600달러 이상으로 지금 여기 왔을 때는 여기 고점 찍어 1000달러가 됩니다. 1792달러가 600달러가 되었을 때 고점을 임박하는데 1000달러가 되거든요. 이 부분. 이건 진짜 너무나도 가매수가 되어 있다. 그죠? 왜 가매수가 되었습니까? 2017년도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뭐 코인 시작했던 시기가 보통 언제냐 물으면 2017년도 아주 가매수가, 그러니까 옆집 할머니도 돈 넣으면 버는 시장이었죠. 그만큼 이 고점은 너무나도 거품이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여기서 하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111선 이탈이 되면 무너진다라는 시그널을 알기 때문에 이제 고점 임박했구나. 그러면 112선 이탈됐네. 여기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고 팔아야 되는 시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림이라 해야 될까요? 알림으로써 기법을 받을 수 있는 기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앞뒤로 봅니다. 앞뒤로. 무슨 앞뒤로 보냐면 600달러가 임박했을 때 그 전에 111선이 한 번 하락과 두 번 터치가 됐잖아요. 111선 터치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 됐을 때 하락한다. 왜냐하면 장기 이평선을 세 번이나 터치했던 얘기는 세력이 매도 의지가 강해지고, 세력이 아니더라도 고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600달러가 임박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찍었을 때 이게 고점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0달러 찍었을 때가 한 번이었으면 그 이후에 두 번, 세 번까지는 111선까지 오더라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까지 추가를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 번 터치됐거나 아니면 혹은 600달러 이후에 111선이 깨질 것이다. 이 내용이 더 정확하거든요. 금방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매도를 하려면 600달러가 되었을 때 정배열 구간에서 가매수 구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111선이 깨질 거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600달러 이후에 111선 오는 거는 보통 거의 한 10개 중에 9개가 다 하락을 합니다. 그냥 99%예요. 뭐 1%는 그냥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전략을 하냐면 이게 더 정확할 겁니다. 111선에 오면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111선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111선이 오기 전에 나오는 시그널만 포착하면 111선 전에 우리가 여기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11선이 오려면 그 위에 있는 이평선이 뭐죠? 61선이죠. 5일선이 21선과 데드크로스 나니까 61선까지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5일선이 61선 데드크로스 나면 111선 갈게! 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600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5일선이 61선 데드크로스 났을 때 50% 분할 매도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고점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50% 분할이라는 좋은 시그널이 있거든요. 50% 매도를 하고 111선이 이탈하는 거 보고 50% 매도하면 여러분들은 평균값이 어디서 매도하는 걸로 나오냐면 61선과 111선 중간 레벨에서 파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한 어깨 부분까지도
어깨 부분에 팔 수가 있고 고점인 시그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유용하게 뭐 숏 포지션을 잡아도 되고 뭐 어떻게든 뭐 방법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 차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비밀 따끈따끈한 기법들을 좀 알려드려봤고, 거시경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27,000달러잖아. 54,000달러가 되어야 1791선이 정배열에 가매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28,000달러밖에 안 됐어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겠고, 앞에 말씀드린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근거가 너무 많아요. 근거가 많으면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 되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확신과 근거와 여러분들 신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길게 영상을 거의 지금 제가 편집을 안 하고도 저 혼자서 지금 오늘 2시간, 1시간 55분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짜리 영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길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았습니다. 뭐 이런 거시적 내용 이때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 미국 연준이나 뭐 연준의 재무부도 뭐 이런 내용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근데 연준이 원하는 거랑 시장이 원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3년도에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50bp, 75bp 막 금리를 급하게 엄청 빠르게 올렸죠. 근데 시장은 증시 올려줘, 증시 올려줘. 그 연준이 원하는 거랑 시장이 원하는 거랑 다릅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좀 이상하죠. 시장이 원하는 걸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은 좀 다르다. 연준이 원하는 것과 이번에는 시장이 원하는 것이 똑같다. 왜 그러냐면 둘 다 증시가 하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 이유는 올해 미국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재선을 위해서 증시 시장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도 잡고 증시 시장도 좀 많이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부양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3분기, 4분기 때는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 일부러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조금 조짐을 키를 들고 있는 애들은 미국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 그 키가 미국이 들고 있다라고 오늘 내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 미국 자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럼 그 미국 국민들이 여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힘들다. 우크라이나 그만 도와주자. 그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패전하게 됩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 미국이 도와준 나라는 모두 다 패전을 했다. 왜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오일 쇼크 때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줬습니다. 미국이 그때 또 마침 경기 침체가 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도와주지 마라. 그때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완전 그냥 상대국을 잡아먹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지원을 끊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기력이 빠지면서 항복을 외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종전이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 키도 미국이 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종전에 대한 키를 들고 있는 거는 미국에는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2%니 3%네 뭐 1%가 지금 스테이킹한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지금 사람들이 뭐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이 스테이키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왜 물가가 먼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서죠. 지금 충분히 많이 해소됐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공급망입니다. 왜 공급망이냐면 뭐 브라질이나 못 사는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면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유럽이 힘든 이유도 이 공급망 때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밀이나 우리가 먹는 식자재 이런 식재료의 최대 수출 국가고, 러시아는 에너지 세계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이 두 나라가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못 사는 나라는 곡물들이나 이런 걸 못 가고 있고, 러시아 즉 유럽 의존도가 제일 높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70% 높은데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의 종전의 키는 미국이 들고 있다.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이나 이런 역사들은 저희 이 투자자보다 미국에 있는 이 고위급 정치 세력들은 너무나도 각오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주워놔라.
이미 끝난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말을 드릴 거는 미국 증시가 여기서 하락하게끔 만들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그 대선 기간에는 많이 올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S&P 500은 대통령 선거 기간인 8개월 동안 평균 7.27%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데이터는 2028년부터 거슬러 왔다. 그래서 이런 대선 기간 때는 항상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아직은 비트코인 하락 시점은 좀 이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여러 가지 오늘 수많은 근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1년 부의 시나리오를 정리해드렸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끝까지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